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03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5개가 답이겠죠. 자, 해설 봅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이게 일반기업 회계기준 문단 2장의 문단 4번째에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엑셀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계정의 잔액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외상매입금은 이제 부채인데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내용을 쭉 보니까 자산 배열이 돼 있고 자본 배열 돼 있으니까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하고 자본 총계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얘 자산, 부채, 얘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합계하고 부채, 그다음에 미지급금 부채, 그다음에 자본 합계. 요것들이 일치하려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풀이볼게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거는 회계 1급의 시험이라고 보기엔 좀 수준이 낮네요. 그래서 자산 총계가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부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근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그렇게 해서 자산 합계, 외상매입금 빼고 합치면 양쪽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45만 원이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준은 회계 2급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미래가 기말 결산 시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아래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다. 누락을 했을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을 과소하게 계상한 상황이 되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자산 차감 항목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과소 계상했으니까 수익이 커지겠죠. 여기부터 볼게요. 유동자산이 여긴 유동자산하고 아무 상관없죠. 비유동자산이 차량이 비유동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이 과소하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차량에서 차감해야 될 걸 못 차감했기 때문에 과대하게 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잡혔으니까 영업이익이 과대하게 표시됩니다.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의 수익은 여기 있는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해설 잠깐 볼게요. 자,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이거를 과소 계상했으니까 영업이익이 이만큼 과대 계상하게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됐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인데 자산을 빼야 되는데 빼는 게 작아졌으니까 비유동 자산인 차량이 과대하게 표시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원장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식을 통해서 차기 이월 방식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해서 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 차기로 이루하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계정이 차기로 이월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은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은 손익계산서 항목인
기부금이 차기 이월이 아닌 방식. 선수금은 부채, 개발비는 무형자산, 저장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자산부채 자본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기부금만 비용이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지금 말한 선수금, 개발비 등은 저장품 등은 차기 2월 방식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게 되고 손익계산서 계정인 저 기부금 등은 집합손익계정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판단의 기준이 되고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많이 봤던 얘기입니다. 네 번째,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나마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는데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중요한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회계정보의 지금 여기서 말한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지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 실체 간에,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 비교 가능하게 하거나 그 같은 회사의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할 경우보다 더 유용한 회계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 신뢰성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비교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내 회사와 다른 회사를 비교 가능하게 하고 나의 단기와 전기 또는 차기를 비교하게 되면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나타나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아래의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단기 대여금 자산이죠. 5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수익이네요. 현금으로 모두 회수합니다. 그럼 차변의 현금인 자산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도 발생할 거고 그리고 돈을 받는 대신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하겠죠. 자산도 감소할 거고 그래서 답은 가나 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수준이 회계 2급 정도 되죠. 회계 처리하면 단기 대여금 없어지고 자산 감소, 이자 수익 생기고 현금이란 자산 증가하고 수준은 회계 2급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말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자본거래면 자본잉여금, 손익거래면 이익잉여금.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3번 주식의 발행 금액 중에서 주권의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그게 뭐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겠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해서 자본금의 증가와 자본금이 액면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을 했으니까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해설 볼게요.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따라서 자본잉여금, 손익거래에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표현이 좀 압축된 거니까 이 본래 뜻 자본잉여금이란 증자나
자본금 증가, 감자, 감소, 즉 주주와의 거래, 이것을 우리는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했는데 그것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 중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증가하게 되고 주식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 이런 형태 자주 출제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상품권 판매. 상품권의 판매는 물품 등을 제공하고 판매해서 상품권을 회수한 때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 판매는 위탁자, 내가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예요. 상대방이 수탁자고,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주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광고 매체 수수료. 자주 출제되지 않는데, 광고 매체 수수료,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 한번 봐두시면 좋겠네요. 광고 매체 수수료,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광고 매체 수수료. 그 다음에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상대방한테 주문해서 만들어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전달 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미 많이 봤던 거니까. 자, 일단 주문형 소프트웨어 먼저 볼게요.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상대방이 주문해서 내가 만들어줘서 이제 주겠지, 납품하겠지. 그때 받는 수수료는 여기처럼 다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 그 작업 소프트웨어가 작업 만들어지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네, 추가적으로 이때 진행률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인도 후 제공하는 지원 영역 모두를 포함해서 결정한다. 부수적인 얘기니까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는구나. 그 다음에 광고 수수료, 광고 매체 수수료, 여기서 말하는 광고 매체 수수료가 나온 문제고,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추가로 광고 제작 수수료, 내가 광고를 만들어주는 수수료, 이거는 광고 제작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률이네요.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한번 봐두십시다. 요 두 개는 너무 자주 나왔던 거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에서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 제조 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죠.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인건비가 있네요. 이게 정답이네. 운반용 차량의 처분 손실, 공장에서 쓰는 차겠죠. 영업용 차량의 처분 손실은 그게 어디 거든 내다 팔면 요형자산 처분 손실이니까 제조 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의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풀이 봅시다. 생산부 건물 경비원의 인건비는 제조 원가 중에서 노무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인 차량의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고, 영업부 사무실의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이 아닌 것.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넘기는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례 배분법이란 건 없습니다.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은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위치상.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가 매출 원가니까 이 단기총 제조 비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에다가
이 값을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를 뺀 게 매출 원가니까 그 사이에 비어있는 재를 찾아내라 이런 얘기네요. 계산식 봅시다. 기초 제품 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걸 물어봤죠.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는 매출 원가. 그래서 기초 넣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모르니까 더 놔두고 빼면 130. 그래서 답은 128만 원이다 라는 얘기네요.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공손은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 규격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공손품이라고 합니다.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정상 공손이라는 얘기는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을 말합니다. 정상 및 비정상 공손의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손실로서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고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비정상 공손의 원가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해설 볼게요. 정상 공손이란 제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니까 걔는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주고, 비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공손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으로 한다. 당연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내가 물건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그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합니다. 얘가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거죠. 해설 봅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로 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것.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것.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맞고요.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입니다. 재화가 실제 사용되는 때가 아니라 폐업하는 때. 풀이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 폐업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납세지.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각 사업장 소재지. 제조업의 납세지는 최종 제품 완성 장소로 합니다. 포장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업의 납세지는 광구 내에 있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합니다.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납세지는 자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해설.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